네,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야가 바뀌고 오늘 첫 녹화거든요. 예, 소감이 좀 어떠십니까? 먼저 말씀하시죠. 행복해요. 왜 행복하세요? 뜨는 태양은 똑같은 태양이고요. 예. 그리고 172명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앞날이 좀 기대됩니다. 정치를 잘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네. 40년 정치 인생으로 어떻게 요리를 할까 요즘 기대가 많습니다. 뼈가 있는 기대인데요. 네.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도감이고요. 대선을 승리했다. 근데 만에 하나 대선 결과가 지금과 다르게 나왔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만 해도 저희는 끔찍하거든요. 하지만 남아있는 숙제가 너무 많다. 일단 국회의 이 높은 벽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차기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까? 물론 당선인께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시겠습니다만 당도 녹록지 않을 거라는 건 예상하고 있죠. 이제 권력을 잡은 정권의 주체가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인사 하나, 정책 하나, 무게감, 또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그것을 해석하고 또 전망하는 작업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 분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왔고요. 윤석열 당선인의 첫 주 행보 어떤 부분 좀 주의 깊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그 경북 울진 쪽에 산불 피해 현장 방문 역시나 빨리 잡혔습니다. 그 일정이 당선인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곧 이제 2달도 안 돼서 취임하실 텐데 어떻게 보면 국가적 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 현장에 발빠르게 가신 게 저는 눈에 띄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첫 번째, 지금서부터 검찰 영역이 아니고 이제는 정치 영역입니다. 근데 본인이 정알못이에요. 정치를 모릅니다. 정치의 연력도 짧아요. 그런데 자기하고 지금 파트너가 되어 있는 안철수 역시 정알못이거든요. 본인이 지시 상향식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이런 정치만 해 있지 화합하면서 묶이면서 하는 정치는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정치를 모른다가 첫 번째 과제. 두 번째,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뭐지? 분열과 갈등과 대립이에요. 그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인데 통합 아젠다는 던졌습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지난 10일 동안의 행보를 보면 통합 행보가 전혀 없었다. 그 실질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당내 통합을 위해서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또 정치 고수들, 정치 오랫동안 아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모임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홍준표 전 후보나 홍준표 팀을 유승민 만나야죠. 후보. 예. 그다음에 유승민 그 후보도 만나야 되고요. 김문성 의원이나 이렇게 은퇴한 분들, 네. 그 고문들도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분들에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에 뭐를 하고 인수위원회는 어떻게 인사를 하고 당은 어떻게 당과는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 하나도 그림이 안 그려 있을 거예요. 당선인께서 정치를 잘 모르신다고 거부감 하시는데 생기니까요. 당선인이 그래요. 뭐 깨섭니까? 무슨 윤비어천가 써요? 아니, 당선인이 예. 그전에도 문재인 대통령 깨서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깨서하고 5월 9일서부터 왜? 대통령 깨서하고 지금 당선인이 그 정도까지는 허용을 그러니까 하는 당선인이 걸로 그래서 깨서 그런 게 무슨 깻집도 아니고. 제 마음대로 할래요. 예. 알았어요. 예. 정치를 잘 모른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홍준표 의원만 해도 벌써 이번 지방선거에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어요. 지금 현역 권영진 시장하고 당내 경선을 하든지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당선인이 홍준표 의원을 만난다? 그러면 그 편들어주는 거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만 해도 최근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만나면 정치적으로 이상하게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인사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총리가 누가 지명되느냐잖아요. 예. 근데 총리 지금 후보군이 꽤 여러 명이 나왔어요. 의석의 절대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도 쉽게 반대표를 던지기 어려운 분들이 몇 분 벌써 이렇게 부상하는 게 보여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정치를 잘 모른다, 정치 초보다 그랬지만 인사나 이런 걸 볼 때 아닌 측면이 숨어 있을 수가 있어 보여. 총리 후보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안철수 인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인수에 포함되어 있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위원장 더 거론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거기다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맡으신 박주선 전 의원도 왜냐하면 이거 민주당이 통과 안 시켜주면 임명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총리는 더군다나 국회 표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건너갔다고 해서 다 이게 인준을 찬성을 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김한길, 김병준, 박주선 이분들은 민주당에서는 다 이미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온갖 문재인 대통령에게 험담을 하고 나가면서 민주당에도 각종 험담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4명 지금 거론이 됐는데 이 중에서 그나마 민주당 쪽에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은 안철수 후보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 대선 때 다당제를 깨고 이제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다당제를 만들고 민주당에서 당시 의총을 통해서 다당제 구조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의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반대하기 조금 어렵지만 나머지 분들은요 배신자 프레임이 쌓여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올라오는 순간 서리로 한 2년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만 바라보고 정치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만약에 민주당에서 낙마를 시킨다, 표결을 통해서 총리의 임명에 반대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비춰질까? 이제 여당을 오래간만에 하니까 좀 조금 이렇게 감이 왔다 갔다 하시는 모양인데 만약에 반대해갖고 총리 임명 못 하잖아요. 책임은 지명한 사람한테 책임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 하세요 해서 한 1년, 2년 동안 서리로 가면서 국정 운영 제대로 못하고 그럼 바로 레임덕 가고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놓고도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가 민주당 당내에서 배신자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보기엔 민주당 이러다가 한 방에 훅 가실 것 같은데요. 인수위원회 이제 구성을 보면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이제 새 정부의 모습을 좀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특징들이 좀 보이시나요? 우선은 흔히들 뽑는 특징 중에 하나가 친이계의 부활 이런 표현들을 언론에서 많이 쓰는데 이명박 정부 때 중용됐던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캠프를 구성할 때부터 조금 그런 특징이 눈에 보였는데 이 서울대 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능력 위주의 인사 아닌가 싶은데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전처럼 지역 안배, 남 여성 안배 이런 걸 할 때 외형적으로는 균형을 맞춰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문성이나 그 자리에 적절하지 않은 분도 구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던 것처럼 이번 경우처럼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한다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균형이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살짝 듭니다. 내부 비판해 주셨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죠. 저는 지금 김용남 의원이 지적한 게 저게 무척 이제 자당이기 때문에 좀 점잖게 비판했는데 저게 무척 아픈 거거든요. 이른바 이제 우리가 동종 번식의 위험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동종 번식의 위험성이요? 동종 번식의 위험성인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게 능력 위주로 선발한다라고 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착각이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구의원, 기초위원, 광역위원 뽑을 때 시험 보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공정한 잣대인 것 같지만 정치라고 그래서 제가 정알못이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만 하는 건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각계각층 각 지역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그 균형 맞게 골고루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한시적이기 때문에 뭔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인수위가 향후 정부의 상반기 정도로 책임을 집니다. 그 성격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을 만나라, 유승민 의원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을 만나라는 게 아니라 당에서 자기를 지지 않았던 그룹들을 만나라는 의미였어서 상징적인 의미였었고요. 윤석열 후보 당선인의 단점은 이러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이런 부분을 가지 않도록 반대를 하면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좀 쓴소리도 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옆에서 예스맨들이 올린 안을 갖고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 출신들 능력이 있죠. 그때 능력이 있지만 국민들 전체의 목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정부는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자기를 찍었던 48%만 볼 것이 아니라 찍지 않았던 52%도 봐야 되는데 그럼 그들의 목소리는 어디서 들을 거냐. 이 인수위원 갖고는 52% 목소리는 안 들립니다. 그 인수위원만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당선인 특별 고문, 보좌역 이런 게 추가로 네. 더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인수위원 외에 다른 자리들을 보면 쓴소리를 많이 했던 장성민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수위원만 먹고 서울대 출신이 너무 많다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좀 그런 비판은 충분히 시석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무적인 능력은 좀 갖춘 인사들이 지금 포함되고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과거에 국정에 참여한 경험들이 대부분 있으시고요. 네. 물론 이제 그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만, 그리고 교수 출신 분들이 또 상당수 차지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떤 실무적인 능력은 갖췄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김용남 의원도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2007년도에 박근혜 대표하고 세게 경선했잖아요. 네. 그리고 당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잡고 있었는데 2012년 9월 대선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전까지 4년 6개월 동안을 거의 당하고 반목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이 정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당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윤석열 후보도 보면 당선인도 보면요. 당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선거 와중에도 보면요. 이준석 대표하고 충돌을 많이 했잖아요. 전 정부에 있었던 사람, 경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 맞지만 그 사람들의 인식이 당과 좀 갈등과 부정과 여의도 정치를 좀 비하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 정부는 출범부터 좀 위험하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당시 청와대하고 당이 반목하는 관계였다라고 하신 거는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지나친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여당의 당대표나 원내대표 다 청와대하고 원활하게 소통이 됐었거든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당하고 당정 간의 어떤 이견이 그렇게 크게 노출된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이제 MB 때 인사들 얘기를 했으니까 요 얘기 또 해보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그 당선인이 회동을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무산이 됐는데 오늘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독대 오찬 회동이 갑자기 무산됐습니다. 회동 전 당선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의제를 설정한 데 대해서 청와대가 불쾌감을 표출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그건 좀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 MB의 사면 요청에 대한 이견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아니라고 부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전서부터 그 사면 요청을 한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청와대 그 소통하는 사람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사면할 때 2명의 대통령 사면 건의가 더 많았어요. 예. 그런데 두 분의 그 범죄 사실, 그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취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백한 입장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번에 저는 명분이 이런 거 아니에요?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 복권을 건의한다. 이명박 대통령을 가둬두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나요? 그런 바 없잖아요. 당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공소유지가 되고 그 실형을 끌어냈던 거예요. 정의 사면시키고 싶으면 본인이 취임한 다음에 사면시키라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의 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보였는데 마치 이것을 공식화시켰고 부담은 대통령한테 주면서 광은 자기가 팔고 이런 부분의 정치적 그 쇼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제 자체도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의제를 좀 일방적으로 좀 언론에 좀 먼저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그것도 무척 기분 나쁜 일이죠. 그런 불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그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이 발표되는 무렵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이전부터 나왔었죠. 당선되자마자. 저는 내심 이게 조율이 어느 정도는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조율이 돼서 이제 이런 수순으로 가는 거구나 그랬는데
수요일 날 예정돼 있던 회동이 무산됐잖아요. 네, 또 갑자기 아침에 무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된 거였구나. 네. 뭐 수사하고 기소한 사람이 책임진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면권은 명백히 대통령의 권한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아직은 2달 가까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다 국민 화합이라는 큰 명목을 위해서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면서 임기를 끝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정말 사면이 절실했다고 하면요, 비공식적으로 먼저 청와대에 타진하는 게 맞죠. 그래서 청와대가 그런 뜻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공개하지 않는 게 맞죠.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걸 만약에 사면을 해주면요, 본인들은 분명히 현 정부에선 사면할 뜻이 없다고 밝혔잖아요. 그렇죠. 예. 박근혜 대통령 예. 해줄 때 사면할 뜻이 없다라고 하는 정치 입장이 분명한데 언론에 미리 내보냈어. 그럼 만약에 이걸 사면해주면요, 누구 공으로 될까요? 당선인이 공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요, 아까 화합 통합 얘기를 하는데요, 화합은요, 자기를 찍지 않은 52%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 복권을 바라는 사람은요, 윤석열 후보로 찍었던 48% 중에서도 아주 골수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 화합과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아젠다에도 안 맞습니다. 마치 이 화합과 통합이라고 하는 쇼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 식구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화합과 통합의 카드로도 안 맞고, 이거를 공개적으로 하면서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창피주기거든요. 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과거 2017년 대선 토론 과정에서 당시 홍준표 후보가 심상정 후보에게 했던 표현이 생각이 나요. 그렇게 패배 꼬여갖고 그거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아니 사면은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를 하는 거고, 누가 봐도, 그리고 사면 그 건의를 받아서 결정을 하고 사면권을 행사하시는 분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거에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을 받게 되면 그게 어떻게 전부 당선인 공으로 돌아갑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죠. 사면을 건의하는 거를요, 삼성에서 비서실이 회장한테 건의할 때 국민에게 공개하면서 건의합니까? 그래서 이미 건의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아니 당선인이 뭐 대통령 비서실이에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실무 협상을 하잖아요. 장제원 실장하고 이철희 정무수석하고 실무 협상을 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미리 그 라인이 있는데 왜 그걸 미리 얘기 안 합니까? 그다음에 베베 꼬인 게 아니라요, 야당 되니까 힘이 납니다. 이제 본성을 찾은 것 같아요. 예. 여당이 안 맞아. 본성보다 이성을 좀 찾으세요. 아니, 이성이 본성이에요.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도 몇 가지 좀 짚고 가겠습니다. 여가부 폐지? 예, 예. 여가부 폐지는 받아들일 거예요. 그거는 그 당선자의 뜻이기 때문에 예. 조직법 개정까지는 예. 받아주는 게 그거는 예의예요. 쟁점화가 안 됐으면 사실은 새 정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그래서 뭐 부처 간의 통폐합이라든지 새로운 부처의 신설 같은 걸 보통은 해줄 수 있는데,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가 선거 전부터 쟁점화돼 있고 선거를 끝낸 이후에도 지금 그럼요. 민주당에서 이거 해줄까, 저는 사실 내심 걱정입니다. 이게 뭐 확대가 될지 축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뭐 다른 의미로 개편되는 뭐 그런 안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글쎄 그런 가능성이 큰 거 아닌가요? 명칭을 예. 여성가족부가 묘한 게, 영어 명칭은 성평등 가족부잖아요. 이게 그럼 양성 한글하고 영어하고 명칭이 틀려요. 아니 양성평등 가족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름 바꾸면 근데 돼요. 저의 옛날부터 소신입니다만 네네네. 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합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입니다만 예. 보건기능은 질병관리본부하고 예. 합쳐서 이렇게 묶어놓는 게 더 업무 효율상 좋을 것 같다는 거는 제 오랜 소신이기도 하고, 뭐 그 외에도 산업부하고 중소기업 벤처부는 이거 갈라놓을 필요가 그렇죠. 없거든요. 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의지는 또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대통령실 이전은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를 답사한 뒤 의견을 모아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5년 전에 대선에서 공약이었습니다만 이행을 못 하셨죠. 예. 근데 이번에는 이행 의지는 확고한 것 같아요. 문제는 물리적 공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용산에 있는 국방부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당선인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니까 이번 정부는 용산이 됐던 광화문이 됐던 거기서 임기를 시작하고 끝내시는 거로 하고, 다만 5월 10일 취임부터 청와대를 정말로 업무 공간화하는 설계부터 해서 준비를 해서 2027년 대선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은 다시 청와대에서 비서관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직무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청와대 비서실과 본관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는 김용남 의원의 지적은 적절해요. 적절한데 지금 이제 왜 저렇게 포인트를 못 잡을까, 그 당선자가. 우리나라는 그 지금까지 줄곧 청와대 정부예요. 장관들이 허수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하나의 비서실이거든요. 예. 청와대 집무실이 하나의 비서실인데 이게 500명입니다. 오바마 때 백악관 몇 명인 줄 아세요? 380명이에요. 저는 어떻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무너뜨리고 청와대 그 행정부를 이것을 깰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첫 번째가 나오면은 국민들이 다 동의합니다. 그 전에 보면 장관들은 뭐하고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 전체, 그리고 거기서 장관들을 놓고 수석 비서실장이 주도하는 수석 회의를 하고 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 위에 행정부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먼저 해소하는 방향으로 청와대를 축소하겠다. 이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옮기는 거 괜찮습니다. 옮기는데 지금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따지면요, 세종시에 청와대 분소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전 차제에 오히려 청와대 본관 업무를 완전 축소하면서 전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세종시로 옮기겠다. 이러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거예요. 근데 지금 느닷없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는 계속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시민과 좀 가깝게 가겠다,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 같은데 청와대로 돌아갈 확률이 0%까지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앞뒤가 바뀐 그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차제에 지금 옮기려고 하면 저는 세종시로 옮기는 게 맞다고 봐요. 그 관습적 수도가 된 거거든요. 헌재 결정이 그렇죠. 있습니다. 18년 지났으면 관습도 또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수도를 이제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그 때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지금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세종시로 옮기겠습니다. 라고 하면 좀 박수를 받을 것 같아요. 하나 더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제 많은 부분이 바뀌는데 임기가 남아 있는 어떤 인사들의 거취는 늘 관심이고요. 김호수 검찰총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그런 각오와 자신과 의지가 있으면은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요. 그런 자신이 없고 지금까지와 같은 형태를 반복한다면은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거취 표명 압박을 받았던 김호수 검찰총장이 하루 만에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짧고 굵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의원의 이런 발언의 어떤 배경 또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검찰총장이 소위 정치권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바람막이가 돼서 검찰이 정치권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도록 검사들을 예. 보호해주고 중심을 잡으라는 이유에서 임기제를 만들어준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김호수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정치권에 영향을 받기 전에 본인이 먼저 누워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하고 부합하는 인물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자처했다. 예. 정치 검찰의 역사상 그 입증을 해보인 검증된 정치 검찰 1호는 1탑은 금메달리스트는 윤석열 총장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거꾸로 말씀하시죠. 윤석열 총장이 김호수 총장에게 너 너무 정치적이다 라고 하면 이제 내로남불의 시작이에요. 그 본부장 수사도 안 하고 그다음 그 대장동 수사도 어떻게든 이재명 가둬놓으려고 이재명 측근만 쑤시고 그리고 부산저축은행이나 이런 것도 수사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호수 검찰총장이 우리 편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알아서 긴다 이렇게 했는데 뭐 그쪽에서 우리 편 아니라고 옷 벗으라고 하면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임기 보장된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관변
여러 단체들 옷벗으라고 하면요. 이거야말로 이제 검찰의 이 통치가 시작되는 거고, 저는 민정수석실 없애는 부분도요. 보세요. 지금 이제 검찰이 워낙 잘 아니까, 검찰에 대해서 아니까 직할 통제하겠다는 얘기로 들려요. 문민정부의 사정기관 통제력은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정기관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늘 갖고 있는 5대 사정기관은요. 항상 그 견제를 받아야 됩니다. 국회 견제를 받든지. 아니 대선 패배 후유증으로 기억력이 잠깐 좀 잘못되신 것 같은데 아니, 야당은 돌아서 윤석열 좋다니까요. 당선자가 검찰총장 시절에 했던 것은 누가 봐도 정권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미는 것 같이 그야말로 강력한 정치권의 응원을 받는 조국 장관 지명자와 관련해서 정권의 뜻과는 어긋나게 원칙대로 수사를 하려다가 정권과 대립했던 것이고, 김호수 총장은 후배 검사들이 성남 FC 사건이나 이런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원칙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하지 말라고 정권 편을 들면서 방해를 놓은 것이니까 정반대 사안이고요.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해 주겠다는 의미에서 민정수석실 폐지를 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민정수석실이 없으면 어떻게 직활이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김 의원님 말씀이 이제 다 100% 맞다고 가정하고, 그렇지만 검찰 조직의 독립성을 가장 강조한, 그러니까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김호수 총장의 임기가 남았는데 이거를 그만두게 한다는 건 굉장한 부담 아니겠습니까? 아니 본인 스스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라고 촉구를 한 것이죠. 다만 근데 검찰 내부의 검사들이나 검찰 직원들로부터의 평가가 과연 김호수 총장이 검찰총장 임기제를 둔 이유에 부합할 만한 그런 명분이 있느냐, 검찰총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했느냐, 아니라고 하는 구성원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자, 민주당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대선 패배를 수습할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또 활동도 시작됐습니다. 공동위원장으로 윤호중 원내대표와 함께 N번방 추적단을 맡았던 20대 박지원 씨가 이제 맡았는데요. 지금 비대위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대위라고도 합니다만, 지금 역할도 크고 할 일도 많은데 비대위 자체에 대한 또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예. 이른바 이제 지금 민주당한테 당원들도 그렇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젖잘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 네. 그 공신 중에 한 명이 부상투혼으로 당을 지키고 있었던 송영길 대표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물론 졌지만 졌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이길 싸움을 졌다라고 할 경우 책임을 져야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송영길 대표가 물러나는 게 저는 옳지 않다고 봐서 처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물러났거든요. 두 명의 최고위원들이 선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의총에다 이걸 좀 물어보자, 그러니까 의총도 필요 없다 하면서 거의 그 판을 깨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일단 민주당이 지방선거까지 질서 있게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기회를 첫 번째 놓쳤다. 예. 송영길 대표가 물러나면서. 두 번째, 송영길 대표가 물러나면요, 지도부는 다 물러났어야 되는 겁니다.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당시의 선거운동에 원내에서 어떤 전략으로 국힘과 갈등을 하고 대립을 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이런 원내 전략을 짜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50%까지 안 돼도 한 3분의 1 정도는 차지하고 있는데, 원내대표가 그대로 있고 중요한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이게 일단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김두관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더 좋은, 그다음에 그 철험회, 이렇게 소장 그룹들이나 당내 좀 더 선명한 그룹에서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 얘기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당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고 있죠. 근데 그 논리적으로는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가 물러났잖아요. 다른 최고위원들도 물러났어요. 근데 당의 넘버 2는 원내대표잖아요. 예. 그러면 그 넘버 1은 물러나고 넘버 2는 살짝 그 책임에서 빠지고, 이게 약간 이상해요. 근데 더 이상한 건 김두관 의원 같은 분들이
윤호중 비대위원장 물러나라고 하면서 이재명 비대위원장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전체 대선 판을 놓고 보면 누가 뭐래도 패배의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은 후보예요. 근데 당대표 뭐 지도부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데 책임이 제일 큰 후보가 바로 비대위원장으로 온다? 물론 상대당 예. 일이라 제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 후보가 비대위원장 맡을 생각도 없고요. 지금 지적한 게 정확하게 맞아요. 그리고 그 세 명의 분이 후보, 그 당대표, 원내대표, 대표를 맡았던 분들과 후보가 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차원보다도 지금 졌기 때문에 일단 네. 이선으로 퇴장하는 게 맞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아 정말 정비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번에 보세요. 네 명의 인물을 얘기를 하는데 유인태, 원혜영, 강금실, 강경화 이렇게 얘기를 예, 예. 하는데 여기서 강경화 이분은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원혜영, 유인태 분들도 인품은 좋지만 바로 이전까지 2020년까지 당에 있던 분들이거든요. 당이 좀 참신하고 신선하게 리모델링 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분보다도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정부 때 강요를 했었고 서울시장을 도전했다가 지면서 깨끗하게 정치를 떠났었거든요. 강금실 장관이. 예. 그런데다가 이재명 후원회장도 있었고 정치에서 필요할 때 용병으로 와서 도왔던 이런 경력도 있기 때문에 4명 거명된 후보 중에는 만약 윤호중 후보가 물러난다고 한다면 강금실 전 장관이 그 국민들이 보기에 예. 또 당원들이 보기에 나름대로 정통성도 있으면서 참신한 이미지도 있어서 제일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비대위원들은 정치를 좀 알되 당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부터도 바람을 타지 않는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분위기를 추스르는 게 첫 번째면 두 번째는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당을 좀 운영할 사람이 필요한데 마땅한 대안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있는 것 민주당에서 같아요.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이 크게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지방선거가 너무 붙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죠. 보여요. 네.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공천위원회 구성도 할 수밖에 없고 또 지방선거 공천에 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논란이 세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뭐 지켜보죠. 뭐 저희야 뭐. 근데 지금 이제 잘 지적을 하셨는데 막강한 권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거나 거기에 대해서 힐끗 쳐다보는 순간 민주당은 망합니다. 뭐냐면 지금 우린 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를 싸고 있었던 우리가 당원들을 끌고 갈 생각을 하지 말고 당원들의 바다에 모든 것을 맡기고 당원들이 우리를 끌고 가게끔 당과 국민들을 보면서 쫓아가는 게 맞다. 그러면은 지금은 그냥 순수하게 관리만 해주지 지방선거에 비대위가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이 순간에 당은 내분에 빠집니다. 예. 저도 100% 공감하는데요. 왜냐하면 4년 전 지방선거 때 저희 당이 그때는 비대위 체제는 아니었어요. 당대표가 있었는데 그 광역단체장 후보나 뭐 이런 후보들을 당대표가 전략공천을 많이 했어요. 그때. 막 했죠 그때. 완전 망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럴수록 정말 당원과 국민들께 결정권을 맞아요. 맡겨 예. 써야 되는데 예. 전략공천을 남발하다가 완전 4년 전 지방선거가 성적표가 가장 형편없는 성적표를 그때 받았죠. 5월 9일 날 취임한 이후에 3주 만에 있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위험한 선거인데 권력을 잡는 자들은요 행사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정말 정치를 안 할 외부 인사들이 오는 게 맞다.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4선, 5선, 다선이 많기 때문에 퇴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윤호중 의원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번에 기반을 잘 닦아둬서 2024년에 나를 밀어내는 힘이 없어지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유혹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내 인사가 비대위원을 맡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여기까지 정리하죠.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